감염의 시대. 감염. 심리학자이자 과학 저술가인 스티븐 핑커는 비참한 처우를 맡게 될 위험성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살면서 완벽하게 안전한 순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서방세계에 한정지어 이야기한다 해도 오늘날 감염성 질환에 걸려서 사망할 위험성 면에서 핑크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긴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먹구름이 지평선에 여럿 걸려있는 셈이다. 나는 이 책을 읽은 여러분이 다가오는 풍우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감염의 시대. 에볼라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아버지에게 배우기, 독감에 대해 꼭 알아. 또 이와 인간 전형적인 폐렴이라고. 순전히 지적인 호기심 측면에서 보면은 미생물은 알면 알수록 신기한 존재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미생물을 인간의 몸속에서 생생하게 숨쉬는 존재로 묘사하려고 애썼다. 많은 경우에 미생물은 오늘날 서구 의료와 사회에 도전하는 더 넓은 맥락의 논의거리에서 배경막 역할을 한다. 예컨대 근거 중심 의학,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 운동이 어떻게 해서 설익은 아이디어와 유사과학을 격파할 수 있었겠는가? 의사들이 어떻게 해서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업체의 강력한 마케팅 전략에 대항해 진실성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해야 더 이상 엉터리 약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수요를 맞추면서 의료계의 인재를 훈련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의 주제는 셋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유행성 질병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렴풋하게 지난 20년 동안 에이즈나 바이러스성 감염 같은 치명적인 감염병을 치료하는 데는 큰 발전이 있었지만 우리를 성가시게 괴롭히는 흔한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전이 하나도 없었다. 예컨대 감기는 의학 컨퍼런스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단언컨대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전부가 한 번쯤은 걸렸을 몇 안 되는 감염병이다. 나는 에이즈, 매독, 임질, 감염 같은 심각한 질환에 대해서 학술 논문을 출간했을 때보다 더 컨버세이션 웹사이트의 감기와 독감의 차이에 대해서 짧은 글을 썼을 때 국내외적으로 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로 인해서 내가 약간 기가 죽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하겠다. 하지만 아직도 감기에 대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상식이 넘쳐나기 때문에 나는 3장의 독감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사실들에서 감기의 역사와 함께 몇몇 치료법의 찬반 근거를 실었다. 그리고 4장에 이와 인간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자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던 주제에서 다루면서 이러는 생물이 모든 사람에게 성가진 존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는 거죠. 감염의 시대, 항생제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환자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서 내가 감염성 질환 연구에 실증을 내지 않은 이유는 이런 진화를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한 생물학적인 지식만으로 환자를 낫게 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생물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집단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알아야만 한다. 감염성 질환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직접 퍼지는 것도 있지만 예컨대 감기나 홍역, 수도처럼 일부는 먼저 동물에게 퍼진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염된다. 예컨대 에볼라 출혈열이나 조류독감처럼 그뿐만 아니라 동물이 앓던 병이 인간으로 훌쩍 뛰어넘어 전파되었다가 거기서 멈추는 질병도 있고 라인병이나 큐열처럼 인간 숙주 안에서 한동안 조용히 머물다가 갑자기 증상을 드러내는 질병도 있다.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드는 감염병도 있지만 황색 포도상 고경 학명은 데 의사들은 간략하게 스타프 아우레우스나 골든 스타프라고 부르곤 한다.
이나 대장균처럼 시시한 감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도 선진국에서는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질병들 못지않게 고통과 죽음을 불러일으킨다. 감염성 질환에 대한 한 의사의 놀라운 통찰. 프랭크 보덴 지음. 프랭크 보덴 김아림 역. 미국에서는 적어도 라임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논쟁의 상당 부분이 국토의 어디까지 이 병이 퍼져 있는지 라임병 발병 이후에 나타나는 증후군 포스트 라임 디지즈 신드롬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 논쟁 때문에 미국 감염병협회 IDSA는 변호사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왔다. 라임병이 진드기에 물렸을 때만 전파된다는 사실은 널리 받아들여진다. 그러니 진드기가 없다면 병에 걸릴 가능성도 없는 셈이다. 미국 여러 지역에서는 진드기가 살지만 이 진드기의 전부가 몸속에 라임병을 옮기는 보렐리아균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러니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라임병일 수도 있는 증상을 겪고 병원을 찾아도 의사들은 다른 병명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감염병에 대해서 지적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어떤 감염병의 증상이 전 지구를 통틀어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지역별로 다양하다는 점이다. 외국에 여행한 적이 없는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사람이 열병에 걸렸다면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절대 없지만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막 돌아왔다면 가능성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인도 여행에서 들어와서 독감 비슷한 증상과 함께 심한 관절통을 앓는다면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있지만 애들레이드 교회를 방문한 게 전부라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환자들이 어떤 감염증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결코 그 감염증으로 진단 내리지 않는다. 내가 어떤 환자를 진단했을 때 배제해 나가는 질병의 목록은 교과서 한 권에 맞먹을 정도로 길 것이다. 어쨌든 오스트레일리아를 벗어난 적도 없는데 낮에 전쟁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가능성을 라임병을 일으키는 보렐리아균은 처음 감염이 일어나고 몇 주 또는 몇 달 뒤에 몸의 다른 부위로 번지기도 한다. 이때 가장 흔한 증상은 하나 이상의 관절에 일어나는 관절염이다. 이 증상이 나타날 즈음이면 피 속에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면 라임병에 따른 관절염인지 아니면 다른 감염병이나 비감염병 때문인지 알 수가 있다. 보렐리아균은 다양한 신경학적인 질환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뇌수막염, 신경마비, 길령발의 증후군 같은. 예컨대 벨마비에 걸린 환자는 안면신경이 갑작스레 마비되면서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서 마비된 쪽의 얼굴이 처지고 눈을 감을 수 없게 된다. 벨마비는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라임병의 풍도병인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렐리아균 감염을 조심해야 한다. 그 치료법이 보통의 벨마비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라임병은 1970년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나타난 소위 새로운 감염증이었다. 당시는 감염병이 이제 정복되는 믿음이 굳건해지던 시대였는데 라임병은 이런 믿음을 깨뜨렸다. 라임병은 미국 커네티컷 주의 한 도시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이곳은 1975년에 이 병이 최초로 집단 발병한 것이다. 오늘날 매년 미국에서 약 3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여겨진다. 라임병은 거의 대부분 보렐리아 세 종이 원균이다. 보렐리아는 스피로, 헤타, 나선형 세균으로 매독을 일으키는 트레포네마 팔리둠과 비슷하다. 이 원인균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흔한 종은 보렐리아 부르그 도르페리인데 진드기에서 이 세균을 처음으로 분리한 미생물학자 이름을 땄다. 유행하는 라임병 2007년 7월 윈블던 경기를 펼치던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테니스 선수 샘 스토서는 몸에서 이상한 증상을 느꼈다.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난 스토서는 몸이 극도로 피곤했고 몸 한쪽으로 림프절이 부은 채였다. 이후로 머리도 계속해서 아파왔고 온몸이 쑤셨으며
손발이 붓기 시작했다. 게다가 얼굴까지 붓고 온몸에 발진이 생겼다. 여기에 진단검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저분한 비밀이 있다. 누군가의 검사 결과 오를 확률은 애초에 그 환자가 해당 질병을 가졌을 확률에 따라 바뀐다. 물론 여러 번 어떤 검사가 어떤 질병을 특수하게 탐지할 확률이 99%라면 환자가 그 질병의 양성 판정을 받을 확률이 99%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그건 사실과 거리가 멀다. 예컨대 35세의 한 남성이 당뇨병 검사를 받고 있는데 그가 이 병에 걸렸을 확률이 5% 정도로 가정해보자. 이때 당뇨병을 특수하게 감지할 확률이 99%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실제로 이 병에 걸렸을 확률은 84%다. 바꿔 말하면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100명 가운데 16명은 사실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때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실제로 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을 양성 예측도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검진을 하는 질환이 집단 안에 퍼질 확률이 5% 미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컨대 혈액 기증자 집단 안의 HIV 감염자를 찾고 있는데 실제 감염될 확률은 기껏해야 0.1%라고 해보자. 우리가 V 사례처럼 병을 특수하게 감지할 확률이 99%이지만 진단용 혈청학의 태생적인 불안전함은 많은 불만족을 낳는다. 감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환자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리케차 같은 몇몇 감염병은 검사 자체와 연관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 비해 HIV가 옮기는 에이즈 같은 병은 평생에 걸쳐서 잠재적으로 몸을 해치고 돈이 많이 드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단의 신뢰성이 아주 높아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사례에서 확정적인 검사는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준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특정 감염병에 대한 전문 기술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민감성과 특수성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만족하지만 그럼에도 진단검사에는 더 중요한 법적성의 측면이 남아 있다. 여러분이 이 검사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면 인내심을 잃지 말고 다음 몇 문단을 천천히 읽어보라. 네틀리의 어깨에서 나온 그 커다란 전등이는 피를 잔뜩 빨아먹었을 것이다. 이 전등이는 식사를 하면서 그 값으로 리케차 오스트랄리스라는 세균을 약간 내준다. 나는 네틀리의 피에 이 세균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검사해 봐야 하는데 3주 뒤에 반복해야 하는 검사라고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을 처방해주고 열흘 동안 복용하지 하라고 말했다. 또 약을 먹으면 증상은 48시간 안에 잦아들 것이고 발진이 사라지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가족들도 잘 관찰하고 있다가 누가 증상이 나타나면 역시 독시사이클린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된다. 환자들을 임의화 임상시험에 참가시키는 과정도 까다롭다. 의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임상연구에 크게 관심이 없으며 제대로 실험을 수행할 만한 자원을 갖춘 기관도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설이 잘 갖춰진 기관이라 해도 연구에 필요한 환자를 모으느라 애를 먹을 수 있으며 적당한 수를 모으는 데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적절히 설계되어 수행된 임의화 임상시험의 성과는 실험 참가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이 성과가 현실 세계로도 이어질까? 그 대답은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 또는 외적인 타당도라고 불리는 요소에 의존한다. 상당수의 연구들은 어린이나 가임 여성의 연령의 여성, 노인을 배제하는 측면이 있다. 해당 국가의 소수민족 집단 역시 대규모 다중심 연구,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팀이 수행하는 것에서 대표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수행해서 두 집단의 차이, 만약에 존재하면 혹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우연히? 자, 사실 여러분이 의사들이 얼마나 통계에 약한지 알면 조금 실망할 것이다. 머리가 실컷 점잖은 의사라도 T 검정이라든지 카이 제곱 검정 다중 로지스틱 회계라는 단어만 나와도 금방 겁을 먹는다. 상당수의 의사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사실 통계학은
비교적 익히기 쉬운 학문 중에 하나다. 잘못된 통계학적인 검증법을 선택해서라기보다는 무작위 추출에 문제가 있거나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부적절하게 가리는 등 근본적인 실험 설계가 잘못되어 임상시험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제 심장마비가 연이어서 발생한 환자의 비율이 대조군에서 10%였지만 언론로를 복용한 집단에서 5%에 불과했다고 하자 이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 결과보다 차이를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서 나는 상대적인 위험도. 독감 증상을 보이는 여성이 사실은 희귀한 진드기 감염증을 앓고 있었다. 감염 대성벌진을 앓던 한 남성은 열흘가 지나 고통스러운 안면 통증을 호소한다. 오랫동안 머리 위로 고생하던 가족이 겨우 이를 퇴치하는 데 성공을 한다. 자, 에볼라 바이러스와 지카 바이러스, 항생제 내성이 화제에 오르는 시대다. 감염성 질환 분야를 선도하는 의사인 저자 프랭크 보아데는 우리가 밤잠을 못 이룰 만큼 심각한 주제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상적인 감염에 대한 놀랄만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자,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 대상으로 폭넓게 검사한 결과 사소한 면역계 변화에라도 비특이적이며 모순되고 대개 서로 다른 실험실에서 재현 가능하지 않았다. 만약에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메커니즘이 관여한다면 아마 현재 우리의 면역력 수준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메커니즘일 것이다. 하지만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의 전망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검증된 프로그램 가운데서 하나를 따라서 치료를 시작한다면 회복될 확률은 꽤 존재한다. 코크런 리뷰에 따르면 실제로 두 가지 치료법이 유의미한 비율로 환자들에게 차도를 보인다. 하나는 인지행동요법, 다른 하나는 다행의 운동요법이다. 그동안 많은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이 CBT를 거부했던 이유는 이 요법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 여기서 주된 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에 만족하지 못하며 한 가지 원인이 지목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어떤 환자들은 이 증후군이 주는 불확실성에 실망하고 불안한 나머지 내심 차라리 암이나 에이즈가 낫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확실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기성의학의 바깥에서 치료법을 찾고 대안요법에 뛰어들려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제 업계는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을 꽤 반긴다. 상대적으로 해롭지는 않은 편이지만 하나도 쓸모가 없는 요법 투성이인데 말이다. 코크런의 공동연구에서도 중국 전통 의술이 만성피로 증후군에 효과가 있다는 제대로 수행된 무작위 임상실험 결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의사들이 증거에 기반한 관점을 개진하는 것은 의료용 마리화나 할례, 라이면 같은 주제를 논의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만성피로 증후군 관련 단체들은 분명 이 장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박하면서 나에게 분개 어린 편지를 보내올 것이다. 나는 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을 간혹 친절하지 않게 대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묵살하기도 한다. 환자들 본인은 고통받고 있다는데도 대단치 않은 증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논쟁에 휩싸인 임상적인 문제라고 해도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공감과 연민을 잃지 않으면서 말이다. 나는 만성피로 증후군이 진짜 하나의 질병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단지 그 정체를 잘 모를 뿐이다. 어떤 질병의 원인을 모른다고 해도 무지를 인정하면 될 일이지 그것이 패배는 아니다. 테일러는 한 달 뒤에 내게 다시 왔다. 그러나 항우울제를 복용하거나 인지행동요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둥이 운동요법을 해봤지만은 증세가 악화되었을 뿐이라고도 얘기했다. 또 나와 처음 상담했을 때 생략한 내용이 하나 있었다며 사과를 전했다. 만성피로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우울증이나 조현병, 불안증, 조울증을 진단하기 위한 물리적인 검사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CT나 MRI, 스캔, 혈액 검사, 뇌전도 검사로는 이런 증상들을 확실히 진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우울증인 이유는 다른 의사들이 그동안 우울증이라고 진단한 환자들이 보인 특징들을 여러분이 유의미할 정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건 일종의 순환 논증이다. 만성피로 증후군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이 증후로 정의를 만족하기에 충분할 만한 특징을 보인다면 이 증후군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진단을 내리기 위한 기준은 아직 보편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전 세계의 연구자들은 살짝 다른 여러 정의를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질병통제에서는 다음 세 조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이 증후군의 정의를 만족시킨다고 규정한다. 첫째로 계속 과로하고 있거나 피를 일으키는 다른 의학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심각한 만성 피로를 보인다. 두 번째, 피로감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나 일을 하는데 심각할 정도로 방해를 받는다. 세 번째, 다음 증상 가운데서 4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과로 후에 전신 무력감, 개운하지 않은 수명, 단기 기억과 집중력의 중대한 장애, 근육통, 붉게 달아오르거나 붓지 않은 채 생기는 관절통, 이전과 다른 양상과 강도를 보이는 두통, 목이나 겨드랑이 림프절의 압통, 자주 재발하는 목의 통증. 이런 것은 만성 피로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한 증상으로 이렇게 복통, 알코올 과민증, 부흡기, 흉통, 만성적인 기침, 설사, 어지러움, 눈과 입의 건조함, 귀의 통증, 부정맥, 턱의 통증, 아침에 잘 움직이지 못하는 강직 증상, 메스꺼움, 식은땀, 심리학적인 문제들, 우울증, 과민증, 불안증, 공황 발작, 숨가쁨, 피부 따끔거림, 체중 감소, 또 만성피로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수가 기립성 조절 장애를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어설 때 여러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뜻한다.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은 신체 검사라든지 간이나 신장 기능 검사, 전체 혈구 계산 검사, 무척 세심한 염증 검사를 통해서도 전혀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이런 검사에서 뭔가 이상이 나타났다면 만성피로 증후군이 아닌 다른 병명을 의심해야 한다. 예컨대 근육통이 나타나면 드물게 나타나는 다발성 근염이라는 염증성 근육 질환 때문일 수도 있다. 또 몸이 지치는 증상은 갑상선 저하장, 개운하지 못한 수면, 무호흡, 과로 후에 전신 무력감은 빈혈, 만성적인 무력감은 암, 에이즈, B형이나 C형 간염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나쁜 소식이 있다면 만성피로 증후군에서 완벽하게 회복된 사례는 드물다는 사실이다. 환자들 가운데서 약 40%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5에서 10%만이 완전히 차도를 보인다. 반대로 좋은 소식이라면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다는 점이다. 만약에 목숨을 잃었다면 만성피로 증후군 때문이 아니다. 대부분의 심각한 질환들은 몇 주나 몇 달 안에 알아서 있기 때문에 미의 기준에서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은 다른 질환을 배제하는 데 몹시 유용하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만성피로 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뭔가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아주 드문 사례는 아닌지에 대해 두려워하며 촉각을 곤두세운다. 만성피로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환자의 극히 일부다. 그래도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 극소수가 약 20만 명에 달한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30세를 전후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10세의 어린 환자나 70세의 나이 든 환자도 있다. 또 남성보다서 여성에게 4배나 흔하게 나타나며 실질적으로 게으른 사람들만 겪는 병도 아니다. 전도가 유명하고 인생에서 성취를 많이 거둔 사람들도 흔하게 만성피로 증후군을 호소한다. 적어도 4분의 1 정도의 환자들은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침대에서만 지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증상으로 인해서 생산력이 떨어져 1년에 약 200억 달러 어치 손해를 본다. 만성피로 증후군에 걸린 환자가 나를 찾아올 때쯤이면 이미 많은 검사를 철저히 거친 상태다. 그래서 조금 냉소적인 동료는 환자가 가지고 오는 검사 파일의 두께를 보며 그 환자가 만성피로 증후군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이미 검사를 받은 서류의 두께가 두툼할수록 치료하기가 힘든 환자라는 것이다. 이 동료는 상담이 끝날 무렵에 의사 본인이 필요함을 느껴서
나도 그 증후군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면 그 환자는 확실히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농담한 적도 있다. 한 번은 그 동료가 어느 날 저녁에 만성피로 증후군 관련 단체 모임에 연설을 간 적이 있었다. 끝나고 내가 씩 웃으면서 모임이 어땠냐고 묻자 동료는 단체 사람들이 대의를 위해서 피로를 느낄 줄 모르고 이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만성피로 증후군의 증상은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여러 질환과 겹친다. 예컨대 일부 증상은 우울증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고 집중력 감퇴 등등 수면장애, 식욕변화. 다만 우울증 진단을 받으려면 울적함이나 이런 거죠. 적막감, 비관, 죄책감, 무가치함, 무력감이 같이 나타나야 하는데 상당수의 환자들은 머릿속에 만들어냈다고 의미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상한 주장이다. 우울증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어도 두뇌의 화학적인 구조가 변화해서 일어난다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오늘날 널리 인정되기 때문이다. 우울증은 혈액 검사로는 알아낼 수가 없지만은 당뇨병만큼 실제로 존재하는 병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만성피로 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한다. 상당수는 이미 이전에 한동안 항우울제를 복용했다가 소용이 없던 경험이 있는 터라 자기들의 병이 우울증의 변종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하지만 약에 반응이 있는지 여부로는 우울증을 진단할 수가 없다. 경미하거나 그렇게 심하지 않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한 임상실험의 메타 분석 결과를 살피면 항우울제를 복용한 환자의 43%가 증상이 어떻게든 개선이 되었다. 여기에 비해 미약을 복용한 환자는 29%만이 개선 효과를 보였다. 그 말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57%가 약을 먹어도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항우울제 치료 대상인 7명 가운데 1명만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다는 뜻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은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 이들 환자들은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전체 수면 시간도 적었고 REM 수면 시간도 적었다. 수면은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수면 패턴에 중대한 방해 요소가 생기면은 만성피로 증후군 같은 잘 정의되지 않은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논리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날 수면과 만성피로 증후군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거의 찾기가 힘들다. 만성피로에 대해서 지금 자, 만성피로에 대해서 내가 대학교 다닐 무렵에 한 친구가 선열 진단을 받자 무척 걱정했다. 당시에는 그 병이 걸리면 결코 완전히 낫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보통 사람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EBV에 자기도 모르게 감염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던 시절이었다. 실제로는 장애 초기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없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청소년과 청년기의 인후염과 분비선의 부어름, 심각한 병증이라는 고전적인 증상의 조합을 보인다. 이 가운데 또 소수가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행한다. 이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청학적인 조사를 한 결과 EBV가 확실히 연관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드물게 나타나는 원인이었다. 다른 질환 때문에서 면역계 손상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EBV가 재활성화되는 경우는 확실히 존재하지만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은 면역계 수치가 정상이다. 만성피로 면역계 수치가 정상이다. 이후에 20년 동안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인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과 2형, 인간 헤르페스 바이러스 6형 또한 이 증후군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아시클로비르 같은 항헤르페스 약품이 확실한 치료제로 각광받았다. 그래서 만성피로 증후군을 가진 수천 명의 환자들이 아시클로비르 유사 약품을 복용했다. 하지만 그 결과 효과 없이 수백만 달러가 낭비되었을 뿐이었다. 뒤이어서 엔테로바이러스, 콕사키 B 바이러스, 로스강 바이러스, 코로나병 바이러스 같은 여러 바이러스도 눈이 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 만성피로 증후군 사이의 관련성이 다른 연구자들을
그래서 지혜백혈병 바이러스가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의 67%에서 발견된 반면에 대저군에서는 4%밖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과학 학술지에 실렸던 만큼 단순히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만성피로 증후군 관련 단체에서는 열성적으로 이 논문의 내용을 받아들여 앞에서 내 동료가 비과 같은 것처럼 필요를 모르고 여기에 기반의 치료법을 찾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 증후군에 대한 원인균을 한 번이라도 연구해 본 경험이 있는 연구자라면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다. 한 과학자는 소셜미디어에서 만성피로 증후군 관련 단체가 쏟아내는 욕설이 얼마나 많은지 믿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실험실에서는 그 논문의 결과를 반복해서 얻지 못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스캔들이 가까운 복잡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원래 그 결과 논문의 저자 가운데 한 명은 자기 실험실에서 노트북을 몰래 빼내리다가 체포되어 급히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이후로 결국 논문은 학술지에 처리되고 XMRV와 만성피로 증후군의 연관관계는 틀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이 증후군을 일으키는 감염과 연관된 가장 유력한 요인은 라임병이다. 유행하는 라임병. 이 증후군을 일으키는 특정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실패했다고 해서 감염이 어떤 역할도 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지난 해에 걸쳐서 증상의 심각성이 다양했던 수십 명의 환자들을 지켜보았다. 내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은 독감과 Q열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다른 감염증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게다가 감염성 질환을 앓지 않은 사람들도 만성피로 증후군에 걸리기 때문에 이 증후군은 아무도 최근에 발병한 다양한 질환의 마지막 종착역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면역계가 몸을 공격하는 항원 100만 가지 가운데 하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거. 자, 제 멋대로 테일러는 학기가 시작하고 첫 달에 꾸역꾸역 강의에 나갔지만 2학기가 되자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위장상 데려가 제 멋대로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술을 마셨지만 밤에는 비우지 않았다. 엑스터시를 한 적이 있었지만 다른 마약에는 손대질 않았다. 주치와 나는 1시간 동안 전체 내용을 훑고 테일러가 받았던 모든 검사들을 살폈다. 나는 체계적으로 질문을 한 결과 완벽하게 정상이었다. 나는 테일러에게 본인이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지 물었다. 돌아오는 답은 만성피로 증후군이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뭔가 감염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은 감염병 전문 의사에게 의견을 구하러 오곤 한다. 만성피로 증후군, 피곤하다는 느낌이죠. 만성피로 증후군을 의심되는 환자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의료계에 알려졌다. 만성피로 증후군, 신경쇠약은 약 40년 동안 유행하는 진단병이었다. 피로, 두통, 남성의 발기부전, 우울증 같은 거.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또 버지니아 울프도 이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은 더 이상 단일한 병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렌시 지난 1956년 이 사설에서 런던의 왕립 자유병원에서 발생한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이 보였던 근통 내측수염이라는 증상을 소개했다. 1990년에 들어서 만성피로 증후군이 근동통 내측수염 대신에 가장 흔하게 받아들여지는 병명으로 등극했다. 등등. 어떤 증후군이란